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 남부에 새로운 장벽 쌓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새 장벽 건설을 승인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봐라 내 말이 맞지라고 대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0억 달러의 학자금 융자 탕감안도 발표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 부인의 자동차가 빅 이슈입니다. 부인이 사고로 한 남성을 숨지게 하고 이후 자동차가 없던 차에 부인이 알고 있던 남자를 당시 애인이었던 메넨데스 의원에게 소개해 그의 뒷일을 봐주고 자동차를 뇌물로 받았다는 기소 내용과 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공화당에서 공화당 하원 의장을 축출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미국 공화당의 존립을 구체적으로 논합니다. 공화당은 양당이 성립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혁명을 이어가는데 이대로는 가망이 없다는 게 대세입니다. 민주당이 왜 메카시 하원 의장을 구하지 않았는지도 이슈입니다. 인공지능이 4년제 대학 학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언론사 보도국도 편견과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합니다. 폴리티코, 메신저 등이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개가 또 사람을 물어 일단 백악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본인이 한 그 방송을 열심히 이제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무척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모니터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류는 좀 뭐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방송을 준비하고 하긴 했는데 뭔가가 좀 불편해서 남이 좀 안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전혀 안 듣는다면 그게 좋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단발성으로 그런 마음에 좀 뒤로 주춤하면서 휴일 때 오히려 아주 마음 편하게 방송하는 듣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 종류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보고 편집을 하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되는 내용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소란이고 미국 정치의 소란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위치의 나라의 힘을 가질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그 기로에 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내용 가운데에 왜 민주당이 케빈 메카티를 표로서 하원 의장으로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제가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특히 이코노미스트의 하나의 기사와 애틀란틱의 한 서너 개의 기사,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그 밖에 이제 여러 매체들을 좀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은 뉴욕타임즈입니다.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요 정당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의 모든 기준에서 여전히 기능을 합니다. 온건파와 진보파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떠들어도, 일한 오마르라는 의원이 떠들어도 지도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잡습니다. 그들이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다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실질적인 법안 많은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지만 의회의 민주당은 특히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그 단결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단결.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은
저도 이건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제가 늘 뉴스를 했기 때문에요. 공화당은 내부에서 굉장히 분열돼 있었고 점점 극단적으로 갑니다. 수많은 공화당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버락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공화당원들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선거에서 진 거다, 이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케빈 맥카티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민주당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코로나 백신은 효과가 전혀 없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코로나 백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기후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거 다 가짜야, 혹수야 하는 믿음을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을 폭력적으로 공격해서 경찰도 폭행하고 여러 명이 그 결과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를 포함한 그 주변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 공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었다고 말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긍정성일 겁니다. 그러므로 케빈 맥카티의 하원 의장의 몰락은 공화당이 급진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가장 최근의 신호입니다. 한 명이 주도를 해서 룰까지 바꿔서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그 한 명의 주도로 결국은 하원 의장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입니다. 1789년, 이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에 미국의 의회가 처음으로 뉴욕의 페더럴 홀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34년 동안 하원 의장을 자당에서 쫓아낸 것은 이번에 케빈 맥카티가 처음입니다. 공화당의 내분과 분열로 생긴 일인데, 반란 등으로 생긴 일인데, 공화당은 최근에 3명의 하원 의장을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번에 투표로 쫓아낸 것은 처음이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은 바로 직전에 폴 라이언, 그리고 그 전에 존 베이너, 이 사람들도 역시 티파리, 프리덤 코커스, 이런 사람들의 그 반란, 아주 극단적인 것에 기능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해도 해서 스스로 두 사람은 사임을 했고, 케빈 맥카티는 어떻게 끌고 가볼까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다가 이번에 한번 연방 정부를 폐쇄하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정부 폐쇄를 막았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여러 가지 케빈 맥카티가 쫓아낸 그 이유가 있지만 그게 제일 표면적인 이유고요. 건전한 양당 체제, 지금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런 양당 체제라는 것은 초당적인 거래를 하라고 양당 체제가 있는 건데,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열게 했다고, 초당적인 협상을 했다고 한 명이 발의해서 8명이 반발을 해서 210명이 케빈 맥카티를 지지한다고 하는데도 쫓겨난 공화당이기 때문에 다음에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누가 되든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명만 이렇게 하면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하겠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기를 미국의 정치에서의 불문율이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의 불문율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혼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상원과 하원 가운데서 상원은 조금 더 어른스럽습니다.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2년 뒤에 또 선거를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하원이 야당이 장악하고 특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항상 혼란이 있는데, 빌 클린턴 시대에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 그리고 오바마 시대에도 역시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었을 때 연방정부 폐쇄, 그땐 잠깐 있었던 거고, 트럼프 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트럼프 때는 장벽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돈 마련해라 하는 그 여러 가지 우선순위 등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하원이 공화당인데도 간신히 정부 폐쇄를 막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미국 밖에서 말해줍니다. 미국이 지금요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98%까지 갔습니다. 이런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차기 하원 의장이 되더라도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절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것을 지킬 수 있어? 하원이 야당이면 불안해한다는 거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폴란드도 곡물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도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과 친한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금만큼 적극적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하기로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확보하긴 하겠지만, 지금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공화당에서 누가 하원 의장 후보가 되느냐 결정을 하고 수요일에 투표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그날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나흘 동안 15번 케빈 맥카티가 프리덤 코커스와 극우주의자들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그 자리를 얻었잖아요. 이번에 며칠이 걸릴지 몇 주일이 걸릴지 who knows. 그러면 11월 17일 연방정부 폐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그래도 내년에 되기는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그 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한 결과 그렇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지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더 많이 숨진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케빈 맥카티의 이런 그 하원 의장직 몰락한 것은 당이 너무나 급진주의로 민주당과는 절대로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양당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출은 이 분노의 시대에 공화당의 타락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포착된 그 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 애틀란틱이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그 누가 썼는지 그 이름을 적지 않기 때문에 뭐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고, 잡지 그 애틀란틱에서 이 제목이 판타지와 현실이 충돌할 때 데이빗 프롬이라는 아주 뭐 그런 방면에 정치 방면에 정통한 사람이 쓴 겁니다. 공화당에서 리더십을 차지하려면 지금 필수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신 분들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필수적인 조건이 2020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 지금 백악관에 있는 그 바이든이 실제 바이든이 아니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십니다. 그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것, 그리고 2022년도에도 공화당이 지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사이에 여러 선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는 망상을 이끌고 가야지 공화당에서 리더십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을 때도 지금 힐러리 클린턴 모습이 보이네요. 파퓰러 보트에선 졌습니다. 그 유권자들이 다 한 표 한 표 찍는 거는 300만 표 이상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미시간이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힐러리 클린턴이 외면을 했었던 블루 칼라 그런 쪽에서의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선거인단 표로 이긴 것이지, 2016년 이겼고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중간 선거에서 엄청나게 졌죠. 2020년도 대통령직에서 졌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선거에서 막 결선까지 치러서 2021년도 조지아주를 얘기를 하잖아요. 상원에서 결국은 상원 다수당직을 잃었고 이번에도 또 상원 다수당직을 잃은 겁니다. 모든 패배 속에서 공화당이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연과 함께 지금 성공한 것은 딱 이번에 한 번입니다.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것.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긴 했지만 다수당스러운 다수당이 아니라 겨우 민주당과 9표밖에 의석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21대 212. 그러니까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다수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야당의 표가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때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아젠다를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그런데 맥카티는 다수당이 아닌 다수당의 하원의장인데 굉장한 다수당처럼 행동을 하고 소수의 도움이 필요한데 소수를 모욕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막판에도 여기서 왜 민주당이 구하지 않았는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 그 케빈 맥카티를 하원의장 자리에서 구해주려면 몇 표 보태주면 되잖아요. 지금 9표 보태줬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구해주려면은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걸 받고 구해주리라고 짐작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케빈 맥카티가 그렇게 아주 거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정부 문을 닫고 안 닫고는 민주당을 위해서 열어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정치의 거래에서 뭔가를 해줄래? 아무것도 해줄 거 없다고. 그리고도 그럼 민주당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케빈 맥카티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해줄 게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을 그럼 왜 구하지? 왜 구하지? 하는 건 이런 거죠. 케빈 맥카티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원칙을 버리고도 자신을 구하지 못한 사람인데,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바이든이 이겼을 때 공화당이 하원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221명이 투표를 해서 147명이 그 선거 결과를 이거 뒤집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에 케빈 맥카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투표가 언제 진행됐냐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은 뒤였어요. 트럼프가 백악관을 나가기 얼마 전에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무법자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본인을 지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언제까지나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테이크 케어 할 거야, 이런 얘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맹이었던 리즈 체니를 그렇게 버리는데 민주당과 설령 약속을 한들 케빈 맥카티가 지킬까? 리즈 체니와 딕 체니의 딸과 케빈 맥카티는 공화당 지도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케빈 맥카티가 사실은 뭐 이념이 강하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나 강한 건 있죠. 내가 하원의장을 하겠다는 야망. 해서 2015년도에 존 베이너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티파리와 프리덤 코커스 때문에 하고 물러났을 때 폴 라이언이 됐잖아요. 그때 케빈 맥카티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다시 모든 것을 다 프리덤 코커스 강성에게 주면서 된 것이, 그거 하나만 그 원칙을 지켰지. 같이 일하던 리스 체니도 쫓겨나는데 앞장서서 쫓겨났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더군다나 진정으로 이 케빈 맥카티가 마가의 신자도 아니고, 그게 사실, 마가가 주장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계속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하원 의장의 직권으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의 그 비디오를 아주 유리하게 편집해서 터커 칼슨이 관광객인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그날 관광객이었던 것처럼 보여주도록 그 테이프를 특별하게 터커 칼슨에게만 준 사람이 이 케빈 맥카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빈 맥카티를 어떻게 그 민주당에서 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은 미국을 믿을만해 하고 유일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차기 공화당 지도자가 이제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비밀리에 정말 이면 계약을 한다던가, 이면 계약을 해도 믿을 수 없을 수도 많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다던가 아니면 공화당이 지금 다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과 협상을 하면 배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적하기를 공화당이 버려야지 될 것이 있는데, 트럼프가 2020년 승리했다는 그 망상에서
2022년도 뭐 여러 가지 그 등등의 뭐에서 이 공화당이 이겼다는 망상과 허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번처럼 자해를 하고 자기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기 리더는 여전히 이 케빈 맥카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민주당에서 욕을 했겠죠. 그럼 바이든 탄핵안 같은 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멈춰라. say no 했겠죠. 차기 공화당의 리더는 바이든 탄핵을 할 수 있다는 환상과 망상을 버려야지 공화당도 민주당도 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문제에 바이든이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장이고 지금 이 애틀란틱의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아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아를 낳았고 문제아를 키웠다는 것밖에는 지금까지 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는 것. 더군다나 지난 7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무법적인 대통령 트럼프를 보호하고 그 가능하게 하는 그런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더 나쁘다고 믿고 있고 믿고 싶고 주장하는 이 같은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공화당은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트럼프가 돈을 뭐 많이 자산을 부풀려서 융자를 많이 받은 게 뭐가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 그러면 대통령 안 해야죠. 그렇게 다 가짜로 거짓으로 해서 돈을 번 것을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공직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가 왜 공직자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망상을 버리지 않으면 공화당은 힘들다는 겁니다.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하원 의장은 더한 서커스를 해주기를 공화당의 일부 몇몇 사람들이 바랄 텐데 그러면 더 많은 위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케빈 맥카티는 트럼프 옆에 붙어서 여러 가지 자기 영혼을 계속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다가 영혼을 포기했다고 할까? 여기 영혼을 포기했다고 점잖게 쓰셨네요. 이분은 트리니티 포럼의 선임 연구원 피터 웨너 씨.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살지 못했죠. 공화당은 지금 이코노미스트와 애틀란틱은 케빈 맥카티 그 직전에 폴 라이언 또 존 베이너까지만 말씀을 지적을 했지만 저는 뉴트 깅그리치도 굉장히 생각이 나거든요. 뉴트 깅그리치 당시에 뭐 가족에 같이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하원 의장으로서 그 당시에 40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 의장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탄핵을 막 밀어붙이고 했고 본인도 물론 나중에 결혼 중에 뭐 어페어가 있어서 그랬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클린턴을 탄핵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공화당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뉴트 깅그리치가 나중에 하원 의장이니까 하원 의장의 임무를 하려고 민주당과 조금 협상을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케빈 맥카티처럼 쫓겨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나오니까 본인이 사임해버렸거든요. 그리고도 저는 더 웃기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본인도 쫓겨나고 나서는 지금 그 뉴트 깅그리치가 이 케빈 맥카티를 쫓아낸 맷 게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을 제명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뉴트 깅그리치도 본인이 쫓겨나기 전에는 어떻게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됐는가 굉장한 맷 게츠와 같은 반란자였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완전 극단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극단이 그 당시에 통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원 의장이 됐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극단적인 세력에 의해서 본인도 쫓겨났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그 극단적인 세력을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공화당의 지금까지의 DNA인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2달 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은 항상 내부에 그 같은 분열이 있었고 거기에 공화당의 아주 기가 센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원 의장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낸시 펠로시를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 할멈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고. 그런데 maybe 그처럼 지독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반란파들을 진압을 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공화당은 그건 안 되고 그럼 지금
하원 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케빈 맥카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 없습니다.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또 케빈 맥카티와 친해요. 케빈 맥카티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에 다 줬잖아요. 그게 짐 조던, 스티브 스칼리스, 서열 2위, 케빈 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보수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미래를 참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매체 보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러시아 매체가 제일 좋아하는 그 미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터커 칼슨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뉴스에 대해서 미국은 망해가 이런 식으로 엄청 보도를 합니다. 잠시 뒤에는 참 듣기 힘들었던 얘기가 일어났습니다. 전해드립니다. 텍사스 남부에 새로운 벽 쌓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누군가는 다 사방팔방에서 욕먹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역은요 한 20마일 정도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얼마 쌓지 못했어요. 4년 동안 있었지만 뭐 한 50마일 정도, 새로운 벽 산 건 50마일이고요. 4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뭐 한 400마일 정도는 보수공사한 그런 정도인데 지역 자체는 봤는데요 제가. 텍사스와 멕시코의 남쪽인데 아주 그 남쪽에 벽이 제법 그 벽이 아니라 국경이 제법 긴데 그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스타 카운티라는 곳이거든요. 한번 보죠.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그 지역일 수도, 한국 분들도 살고 계시는 지역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 한국 분들이 많이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샌안토니오에서 조금 이제 내려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리오그란데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잖아요. 벽 쌓기가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왔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벽 쌓는 것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대통령들이 본인이 한 공약을 깨는 경우가 있죠. 후보 때하고 대통령이 돼서의 입장이 바뀌는 게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그 돈 자체를 새롭게 배당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에 이미 배당을 해놨던 것을 벽을 쌓지 못하도록 뭔가를 허가를 안 해줬겠죠. 그게 바로 환경보호론자들이 엄청 지금 비난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금은 있었어요. 기금은 있어도 그 벽을 쌓으려면 마음대로 그냥 착착착착 뭐 컨테이너를 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법, 클린 에어 액트, 그리고 이제 먹는 물, 세이프 드링킹 워터법 등등을 해서 아주 수십 개의 연방법이 그쪽에 벽을 세우려면은 면제가 돼야지 되는데 그동안 이걸 안 해줬었던 겁니다. 그걸 해줘서 하는 것이고, 뭐 민주당도 비난을 하고 환경보호론자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환경보호론자들은 그쪽 지역이 무슨 뭐 이런 구조물을 쌓으면 멸종 위기에 동식물들이 완전히 멸종되고 만다. 그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 야생동물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비효과적인 국경 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환경법을 근본적으로 무시를 하고 이 정도로 그냥 그러는 건 이건 너무 실망스럽다 등등의 비난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전에도 이 장벽을 쌓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건 오바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뭐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던가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 말을 지금 뒤집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법 같은 것까지도 좀 면제해줘가면서. 그래서 이미 돈만이라도 할당된 자금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써서 새로운 장벽을 승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돈은 지금이 2023년도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인 2019년도에 이미 자금이 책정된 것이고 그 용도로 자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 용도로 써야지 된다. 그동안은 쓰고 싶어도 뭐 환경 뭐 이런 것 안 해주니까 못 썼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아니면 상당 부분 이민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민주당에서는 설령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해서 민주당이 바이든을 찍지 않을 확률보다는 텍사스라든가 뉴멕시코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이렇게 막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서류 미비자들이 넘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지역의 유권자를 포용하는 게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계산으로는 메이비 그랬을지 모릅니다. 올해 그 리오그란데 밸리에 되게 많이 왔네요. 정부 데이터입니다. 그것도 24만 5천 명이 넘어왔답니다. 텍사스 긴 그 강 그쪽으로 9월 달은 더 기록적인 달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계산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뉴욕 같은 지역도 막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주에도 몇 번씩 로스앤젤레스에도 보냈잖아요. 버스 태워서. 그러니까 뉴욕의 에릭 아담스 주지사가 아예 지금 이번 주에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간답니다. 가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셔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처우해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이고 환경론자 반대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박스뉴스와 어제 이제 이 내용이 발표가 된 뒤에 인터뷰를 해서 아니 이거 다시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전체적으로 국경 다 뭐 몇천 마일을 어떻게 쌓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걸 다시 도입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이 더 많은 국경에서 얼마인가요? 18만 1000명을 체포를 했고 7월 달에는 13만 2천 명을 체포했거든요. 9월 달에는 이거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려울 텐데 전문가들도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상황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다 검토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학자들마저도 어떤 경우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정말 황당하고요. 황망하고요. 90억 달러 학자금 융자 탕감은 12만 5천 명에 해당된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52억 달러는 5만 3천 명 공공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선생님도 되겠고 또 소방관도 되겠네요. 그리고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28억 달러는 5만 1,000명 정도인데 수입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학자금을 융자받고 일하면서 다 갚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수입 기반으로 페이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 못 갚은 사람, 그 못 갚은 돈에 대해서 이제 삭감을 해주는 그런 정도랍니다.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연방 그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6대3으로 그대로 공화당 대 보수 민주당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원래는 4,300만 달러 4,300만이 아니라 4,300억 달러가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억 뭐 3천만 달러 이 정도를 탕감을 하려고 했는데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4천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뭐 10,000달러, 20,000달러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하겠다. 끝 아니다. 이것도 선거용인 경우가 굉장히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잠시 뒤에 광고 들으신 뒤에 좀 짧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네요. 밥 메넨데스 의원에 관한 건데 아니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조사도 받지 않고 사람은 숨졌습니다. 경찰서도 안 가고 경관들이 와서 이 여성에게 쩔쩔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밥 메넨데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 의원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스토리입니다. 이럴 때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거든요. 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그 장벽은 그거 그 효과가 없을 거야라고 또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저 안에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봤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없고요. 자, 밥 메넨데스 의원과 와이프 전에 연애를 하다가 2018년도 그때 연애를 했고 2018년도에 온앤오프였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 2020년에 결혼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이름이 처음 말씀드리는데 나단 아슬라니안이라는 여자인데 2018년도 겨울에 12월 12일에 그 뉴저지주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었죠. 그때 이제 자동차 검은색 머세디스 벤츠 세단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를 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인 남자는 49살의 리차드 쿱이라는 남자인데 거의 현장에서 숨진 것과 마찬가지로 숨졌습니다. 자동차는 유리창 다 깨졌고요. 남성이 이제 그 유리창 이렇게 됐었던가 보죠. 그리고는 이제 주변의 가게의 감시 카메라를 보면은 그 부딪히고 이 여성이 그 메넨데스 의원의 현재 부인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는 그 가게의 카메라에 나왔는데 그 뒤에 이 여성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동차를 이렇게 후진을 했답니다. 나중에 다시 전진을 했는데 후진을 해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사고가 나고 나서 4분 뒤에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들이 오고 했었을 때 경관에게는 저 남자가 갑자기 나의 차로 뛰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관들은 뭐 잘못이 없다 하고 그냥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숨진 남자에 대해서는 뭐 음주 측정 또 술집에 갔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미국 사람 해서 그 잘 가는 바에서 저녁을 먹고 술도 마셨답니다. 마리화나도 검출이 됐고 그러나 이 운전자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검사하지 않았고 당시에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모피 코트를 입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 운전자인 메넨데스의 와이프가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현장에 와서 나는 은퇴한 경관이다 하면서 뭐 메넨데스 친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 여성이 차를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다른 차를 이제 충돌 사고를 또 낸 겁니다. 그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목격자가 얘기하기를 경관이 이 여성에게 너무 공손했고 너무너무 잘해줬고 본인이 그런 말을 한 것 또 그 경관의 카메라에는 그런 말도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여자를 그냥 보내느냐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숨졌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스토리를 오늘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가 쭉 보도를 하면서 비디오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 메넨데스의 당시의 그 여자 친구가 이 사고로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그 이후에 이제 텍스트를 하는 게 바로 이번에 메넨데스가 어떠한 그 뇌물을 받고 기소된 그런 남자들과 연관이 된 거거든요. 두 남자와 연관이 된 건데 내가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없다 등등 하고 나서 이 여자가 알고 있던 남자를 비즈니스맨을 메넨데스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좀 곤란했었던 문제 같은 것을 메넨데스 의원이 풀어주고 그로 인해서 6만 달러짜리 머세디스 벤츠 컨버러블을 그 남자에게 받았다. 그 텍스트가 다 있는데 너무 고맙다 뭐 이러고 차가 드디어 도착했어 등등등등 했었다는 그게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은 남자는 49살의 이혼한 남성인데 늘 일하고 2시간 거리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엑스와이프가 키우고 있는데 받고 사고 난 지점은 본인의 우버를 탔답니다. 그날 술을 마셨으니까 술을 마셨어도 7시 30분이었어요. 우버를 타고 아파트먼트 건너편에서 우버가 내려줬고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여성으로부터 메넨데스로부터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끝내는가 뭐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아무튼 이러한 스토리들이 이번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이제 좀 본격적으로 파헤쳐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밥 메넨데스 의원에게는 결코 좋은 것 같지 않고 메넨데스 주변 사람은 이 여성과 사귀지 말라고 굉장히 당부를 했다고 하더군요. 실업자인데 늘 디자이너 구두를 신고 화려한 보석 그리고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소셜 버터플라이라고 하잖아요. 외향적이고 뭐 이런 아줌마 옷을 입으면 노출 엄청나게 입는 얼마 전에 법정에 출두할 때는 아주 깔끔하게
화려하게 입었던데 그런 추운 겨울에 미니스커트 입고 모피코트 입고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호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코비드 19 이후에 여행자들이 잠자는 곳,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아주 뭐 여러 가지를 다 갖춘 스마트한 호텔을 원하고 블레저라는 말을 한답니다. 레저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와 레저가 합쳐진 이게 트렌드인데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오히려 출장을 갈 때 그걸 휴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거기 가서 가족도 보고 뭐 친구도 보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전에는 일 하면 딱 일에만 하고 가족도 안 만나면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코비드 19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이 바뀌어서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선 그렇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뭐 벽에 막 메뉴가 나와 있고 이렇게 있다가 뭐 시키나요? 그런 거 휴지통도 커져야 된대요. 사람들이 또 밖에서 투고에다 먹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과학과 공학과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지 된다. 이것도 코비드 19 이후에 또 다른 추세다라고 보도들이 됩니다. 악시오스의 보도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뉴스의 보도국이 뉴스룸이요. 보도국이 편견과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사상 최저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건데 메신저라고 저도 요즘 짧은 기사들은 메신저에서 많이 봅니다. 요즘은 기사도요. 하나에서 다 완벽하지가 않아서 많은 것을 봐야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신저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볼 때 보는데 인공지능을 써서 이 그 컨텐츠가 어떻게 이 저널리즘의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가 하는 것을 시크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뉴스 많이 하는 그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회사인 폴리티코, 인사이더, 비즈니스 뉴스 많이 하는 그런 이 두 개가 같은 모 회사가 같은 곳이거든요. 그 엑셀, 그 스프링거라는 이 모 회사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목을 과장한다던가 우리 미끼 기사라고 하잖아요. 낚시 기사라고 하는 것. 주관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뭐 인신 공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정치적인 성향 같은 것을 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오래전에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위키피디아 이런 것을 써서 사실 활용하는 것을 많이 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키피디아도 모든 것이 다 확인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키피디아나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 좀 좋아졌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능력이 커졌잖아요.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쓰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인공지능도 어쩌면 그 뉴스룸에 뭐 비공식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뭐를 그게 몇 년도였지 하고 뭐 확인해야지 된다던가 그럴 때 빠른 답을 얻기 위해서 챗GPT 같은 그런 툴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곧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인공지능이 4년제 대학 학위도 위협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저희 회사에 이런 일자리가 있어요 하고 알리는 사람이나 전부 링크드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링크드인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림이 바뀌면 그런 건데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요 대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4명입니다. 40%입니다. 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모든 그 룸에서 결정권자는 모두는 아니고 거의 아니면 대다수 이상 결정권자는 대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링크드인이 이번 주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자격 무슨 뭐 대학 그
뭐 이런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을 점점 없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캔디데이트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실무 경험이 얼만큼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직장에서도요 직장 내 엘리트주의 막 이런 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점점 그쪽으로 간다 하는 건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4년제 학위를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 소득 격차도 크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4년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수요일에 데일리 메일이 백악관에서 이제 셰파드 두 개래요.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 쫓겨났잖아요. 하도 비밀 경호원을 물어서 나머지 커맨더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도 비밀 경호원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을 막 물어서 알려진 것만 지금 11번인데 이것보다 많겠죠. 해서 결국은 사진 나오고 하면서 일단은 백악관에서 쫓겨났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